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조사 받았습니다. 나가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장 청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청구하지 않을까요? 내일 네, 다시 소환 안 하고 바로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뭐 증거가 다 나왔죠. 보고 청구하면 발부될 가능성은 100%죠. 다음 주 화요일 자정 0시에서 1시 사이. 다음 주 화요일. 네. 이제는 시간까지 그렇게 갑니까? 왜냐하면 3시 사이. 영장 담당 판사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내일 청구해서 네. 생각할 때마다 놀랍죠.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어디서 저런 예지력이 나올까. 자, 철스트라다무스 시대의 영가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저는 저때 정말 놀란 게 네. 그전에도 계속 맞추셨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교주를 구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CBS 이정주 기자도 나와가지고 뭐 그런 뒷얘기를 하던데 한학자는 나이도 있고 좀 어려울 걸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예. 뭐 이게 제대로 공부한 법률가라면 그 100%라고 다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최근에 이제 이 여러 여론이나 우리 이 정의리 TV나 이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또 엄청난 또 어떤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한학자 총재가 최종적인 이제 그 지시자인데 나머지 전달자 윤영호 구속, 받은 자 권성동 구속, 받은 자 건진법사 김건희 다 구속됐는데 예. 이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또 정리가 되니까 안 될 수가 없네요. 제가 새벽 1시까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저도 자버렸는데 보니까 새벽 한 3시쯤이 나왔던데 예. 그거는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비서실장인가 하는 분도 같이 심사를 했던데 그래서. 그분은 불구속 그분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같이 하는 것도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통일교 보면은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어떻게 도세 확장하고 사업 늘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1억이 아니다. 50억, 100억이 나오잖아요. 지금 100억 조성했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디까지 생각했던 걸까요? 그 이제 예산 안에 적혀 있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은 규모는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엄청나니까. 네. 그리고 거의 또 제가 이 통일교 이제 좀 더 이거를 좀 파봐야 되겠다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주변에도 듣고도 있고. 예. 한데 지금 뭐 언론에도 나오지만 왕자의 난이 지금 이제 예, 본격화됐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도 이제 본인 이후의 후계 구도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자식한테 좀 뭔가 좀 크게 만들어서 물려주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궁금해서 엊그저께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거든요. 예. 그 윤석열이 있는 예. 저녁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 언론에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교인들이 와서 막 통곡하고 하는데 갔더니 그 밤 한 8시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확성기 틀어놓고 막 집회를 하는데 정말로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밤에. 교주인데. 예, 그런데 윤석열도 딱 끼워주대. 예. 통일교 석방하라, 뭐 한학자 석방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 석방하라, 같이. 네. 저보고 막 때리려길래. 그래요?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었더니 저보고 와가서 막 태극기 봉으로 하길래 제가 애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평에 있지 않습니까? 천정궁? 천원궁. 네, 제가 주말이나 또 이번
추석 연휴 때나 한번 직접 가서 제가 그 현장을 안 가봤거든요. 못 들어갈걸요? 이제 하여간 주변이라도 예. 한번 현장에 한번 멀리서 보면은 아주 크고 보이죠? 대단하죠, 뭐. 예, 그 산 전체가 통일교 거니까. 네, 네. 거기 많이 지나다녔는데 가평에 예, 예. 지나가면서는 잘 보여요. 보이죠, 저렇게. 네. 네. 좀 더 깊게 한번 그 통일교 취재를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시면 또 몇 가지 예언을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이 조의대가 30일 청문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떠나서 조의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만 70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퇴임해야 되는 게 내후년 예. 6월 달이죠, 아마. 예. 6월 달. 그때가 이제 만 70세. 그때까지 무조건 자리는 지킨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건 뭐 공교로운 거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윤석열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윤석열이가 컸잖아요. 예. 그때. 지금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되셔서 지금 이제 조의대 막 이렇게 하는데, 반사적 효과로 조의대가 극우파들한테는 완전히 영웅으로 지금 이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TK 중심으로.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희대 씨가 경북고 출신이거든요. 예. 경북고 서울법대. 그러니까 TK 중심의 특히 이제 극우파 정치 세력의 핵심은 경북고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법대거든요. 법조인 중심. 예. 그게 이제 지금 조희대가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며칠 전에 그 컨퍼런스에 예. 세종대왕 예. 그거를 딱 듣고 저는 이 양반이 대권의 꿈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TK 특히 이제 경북고 서울법대 출신 분들은 뭐 판사든 검사든 전부 다 권력에 대한 지향이 남다르죠. 또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리고 뭐 내라고 왜 못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법조인들 그 판사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이제 우파 쪽에 판사들의 그 어떤 아쉬움이 과거 이회창 씨 예. DJ하고 붙어서 그때도 이긴다 했다가 졌고 노무현 붙어서 완전히 이긴다 했다가 졌잖아요. 이회창 씨가 그야말로 뭐 유명한 대법관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 또 이제 검사 출신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판사 출신도 대권 한번 나와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거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판사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더 응집하는 효과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몰라도 조의대는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같이 이야기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읽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지난 그 선거법 파기환송 그때 예. 봤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참 그 전달력이 뛰어난데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가 입대받은 이렇게 해요. 네. 기본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전문가시니까 읽기만 더 하는 그게 예. 보이시겠네. 그 사람은 정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기본주는 안 돼 있다. 근데 이제 아까 세종대왕 연설 얘기하셨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법을 무슨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그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 당신 법을 독재를 위해서 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내란 그 특별재판부법, 뭐 내란 전담재판부법, 뭐 예. 등등 이 법을 만든다. 이제 이것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소집해가지고 지지난주에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뭐 만장일치로 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싸우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일단 조희대 30일은 안 나오겠죠? 그럼 100% 안 넣어. 100% 대법관들 한 4명인가도 뭐 100% 안 넣어죠. 저 직위원도 안 나오고? 그 당연히 안 넣고. 예. 그러면 고발 조치 들어갈까요? 국회가 고발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수사가 안 되겠죠 제대로. 사실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지기현 재판장을 교체하는 게 우선 제일 급한 거거든요. 아, 그거를 하고 와서 뭐를 이야기를 해야지. 천대엽 처장은 그 뭐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 하는데 제 말이에요. 뭐를 들고 와서 얘기를 그거 해야죠. 그렇죠. 이걸로 안 그리고 되겠습니까? 해야지.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그것도 안 대법원 내놓고. 감사관실에서 그 행기 벌써 5개월인데 예. 그것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지금 천대엽은 일단 이제 뭐 조의대 심부름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원식 의장 만나가지고. 그렇죠. 우원식 의장한테 혼만 나고 갔지만 네. 뭔가 그래도 만나러 왔을 때는 혹시 이거를 준비했는데 맞습니다. 이걸로 네. 안 되겠습니까 정도 해야지. 뭐 그냥 그 맨입에. 뭐 맨입으로. 네. 그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제 윤리감사관 이렇게 예. 5개월째 왜 그걸 공개를 안 하냐? 예.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법원행정처 측의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 믿어줄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문제가 그래서 없다 그러면 안 믿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제 말이 지금 공수처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럴 때 공수처가 진짜로 자기 몸값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 해체되면 공수처 저거 아이, 예. 그 저기 남부지검 그 관봉권 띠지 예. 그것도 그 금방 뜨는 그 최재형 검사 그 친구 보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이제 검사장 하다 물러나 남부지검장 했던 신흥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납죽 엎드리잖아요. 예.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운명을. 이 친구는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우리 조폭 영화 보면 조직의 보스는 점잖게 이렇게 하고 네가 이런 거 해봐 하면 밑에 그 행동대장 이런 어린애들이 그 나쁜 짓 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끝장나고 딱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앞부분에 사실 이병철 변호사님 그 표현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이병철 변호사님은 검사들은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면서 심지어 검사들은 다 악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개새끼들이라고. 참 요즘에 이병철 TV 사이다는 잘 네. 나갑니까? 네. 예. 아주 보기가 좋아요. 네, 8만 넘었습니다. 8만. 이야. 그러니까 일주일 정지당하고 또 다른 그 자매 이병철 TV 사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15,000 오. 나흘 만에. 일주일 정지당했어요? 네. 왜? 이 썸네일이나 이런 너무 게 세다고? 세다고 좀 점잖게 해야 될 것 같아. 정지당하니까 답답하던데. 아, 그렇죠. 근데 여기 15,000, 여기 65,000 이제 합하면 이제 8만 정도. 예. 추석 연휴 때 열심히 점잖게 그러나 양질로 해서 10만 돌파를 빨리. 저는 그 표현이 좋았어요. 저도 그거 써볼까 싶은데 뭐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서. 극좌 15, 극우 아, 네. 15, 너네들은 와도 안 받아줘. 예. 중도의 민주시민 민주시민들만. 70%. 네. 예. 정말 그렇게 해야죠. 예. 극좌 극우. 지금 너무 그쪽으로들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의대 직위원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급한 건 지기현 교체가 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지방법원하고 내놓은 그 지금 안이라는 게 지난주에 그 앵커님께서 요 끝날 때쯤에 법원에서 뭐 안이 나왔다. 예. 그때 아니 지기현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보강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겠다. 아, 정말 쇼하는 거고. 근데 지기현을 결국은 날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첫째, 법사위에서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그 윤리관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빨리 공개하라고 이것부터 요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공수처장 불러가지고 빨리 수사를 해서 왜냐하면 고발인 참고인 조사는 벌써 끝냈으니까 5월 달에 이미. 예. 그러니까는 그 두 개를 빨리 재촉을 해가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간단한 사건은 진짜 일주일 내에 수사 예. 결과 발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은 조사가 끝난 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뭐 고급 술을 먹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판사는 그 재판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제가 그 국민들께 이거 꼭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이게 대등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 본래 2월 달 전에는 대당 재판부 지기현 재판장보다도 기수가 1, 2년 더 높은 20년 이상 된 경력법관이 부장판사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날려보내고 이제 뭐 갓 한 5, 6년 차 되는 또 로스쿨 출신 아주 젊은 이분들로 해놨는데 지금도 대등 재판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등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장 멋대로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양쪽에 그런 대등 재판부가 있다면 이렇게 못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조이드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와야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맨입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법부는 지네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뭐 검사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판사들도 사실은 50보 100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고시 붙고 우리 이제 사법연수원을 2년을 다니면 그 같은 동기들끼리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 동료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다. 판검사 일을 하고 로펌에서 일을 하고 변호사 일을 한다 하면은 정말로 이게 더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봐주자. 전혀 모르는 동기라도 한 몇백 명 되니까 그 판검사들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건 때문에 옛날에 20년 전 그때는 전화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전화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판사한테도 검사한테도 전화를 하면 딱 내가 29기 누군데요 하면 그냥 바로 그런데 그 정도인데 전 현관들끼리 또 판검사 또 뭐 자기 같은 검사 출신들끼리 이거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 사법 카르텔은 뭐 말할 수 없죠.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망친 게 사법 카르텔 조폭들보다 훨씬 셉니다. 카르텔. 왜냐하면 또 그게 평생 자기가 먹고 사는 걸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다 먹고 살리기 때문에 그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검찰 편드는 것도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 먹고 살 생각하는 딱 그거죠. 그 공개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제 그렇게 재판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온 놈이 이제 그 보석 신문에는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그러면은 보석 신문 중개하자. 법원이 오늘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라요?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굉장히 좀 영리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혜가 많다, 꾀가 많다. 재판 진행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쪽에서 보석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후인 내일 금요일 날 이제 본 재판을 열고 본 재판 나와. 지기현 재판은 지금 뭐 다 안 나가고 뭐 조사도 안 받고 있으니까 나와. 그리고 내일 이제 본 재판은 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인정신문하고 어제 그 김건희처럼 첫 재판이니까 그거 끝나고 바로 귀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 그 본인 얘기, 윤석열 얘기도 듣고 이제 검찰 얘기를 반드시 듣도록 형사소송법에 돼 있으니까 그거를 연이어서 하겠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백대현 부장님은 보석 이거를 빨리 하지 말고 반드시 본 재판 이후로 하셔야 된다. 요거 제대로 딱 나오는지.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연이어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생중계 문제. 저는 그거는 글쎄요. 그거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백대현 부장 대단한 사람이지. 저는 글쎄요. 근데 이제 본 재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촬영을 다 또 허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 말고 또 별도로 이제 보석 신문이 진행됩니다. 또 이제 언론 좀 촬영하세요. 좀 이따가 나가세요. 그거까지 할까요?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는 촬영 허가를 하겠죠. 백대현. 백신이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어제 김건희 맞습니다. 재판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네. 어떤 분이에요? 그냥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잘 특징적인 모르시고. 거는 잘 모릅니다. 예. 네. 그냥 무난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 근데 어제 제가 그 김건희 이를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마스크를 꼈잖아요. 예. 왜 마스크를 끼는 거를 그러니까요. 허가를 하냐고요. 일반 피고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고 저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정신문 인정신문. 하려면. 예. 근데 그걸 마스크를 그것도 이만큼 그렇죠. 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겠던데. 네. 어차피 얼굴은 다 노출돼 있는데 특검 조사받으러 올 때도 그런데 왜 굳이 마스크를 할까 또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궁금했어요. 무슨 뭐 성형수술이 뭐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왜 마스크를 쓰게 하냐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그런 질환이 있는 피고인 아니면 제 말씀은 이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모든 그런 예우가 다 박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재소자 구속 피고인보다도 더 막 나쁘게 하라 이렇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평등 원칙 똑같이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예. 다음 재판 때부터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판도 중계를 해야죠. 네. 어제도 모든 혐의 사실을 다 부인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죄수복을 입혀야 됩니다. 죄수복을. 그건 또 뭐 바뀌었다고 그러대요, 규정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특혜입니까, 특혜? 그러니까 이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 예. 역시 법률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법에 보면 이제 죄수복을 입히느냐 이제 사복으로 갈아입혀서 보내느냐 하는 것도 역시 이 구치소장의 권한 재량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휘하는 그 검찰 특검에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히는 이유는 만약에 도주한다 이러면은 잡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표시가 나니까. 네. 사복 입히면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은 그런 도주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서 죄수복을 입힐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변호사들은 다 압니다. 법정 가면 구속된 피고인은 다 죄수복 입혀서 내보냅니다. 네. 사복 입히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요. 잘. 우리는 또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네. 우인성 부장판사 약간 좀 섭섭해지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근데 이제 구치소장 권한이니까. 그 여기 나오시는 변호사님들 그 형사재판 가보면 법정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 앞재판들 보면 구속 사건은 전부 그 수위 있고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건희 씨든 윤석열 씨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좀 예언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참, 앵커님.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김건희 관련해서. 예. 국민들이 김건희 관련해서 김건희 재산을 빨리 그냥 몰수해라.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김건희 재판 출석했다. 거기에다가 짧게 지금 특검이 김건희 재산 한 10억 몇 천만 원, 10억 몇 천만 원에 대해서 기소 전 보전 처분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기소 전 보전 처분이 뭐다는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압류하는 겁니다. 재산을 못 빼돌리도록. 근데 10억 몇 천이라 돼 있는 거는 아마도 도이치모터스 8억 정도 해먹었고, 그 다음에 뭐 서희건설, 건진법사 등 통해서 다이아하고 뭐 받은 게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런 범죄 수익, 이 이제 지금 이제 기소된 내용이 한 10억 원 정도를 이제 사전에 압류했다. 추징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국 몰수하고 딱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기소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압류하는 거를 기소 전 보전 처분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제 다른 수사를 워낙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돈 문제죠, 김건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갖고 있는 뭐 아크로비스타든 뭐 여러 뭐 예금이든 등등 한 신고된 금액은 어쨌든 7, 80억이라고 하니까 그거 및 뭐 숨겨놓은 재산 뭐 몇백억을 일지에 대한 기소 전 보전 조치 압류를 하여간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심우정이도 아크로비스타 삽디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네. 문제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함성득
맞습니다. 거기다 맞습니다. 그로비스타 살고. 네. 김태효? 김태효도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조사 오늘 새벽까지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겠죠. 예. 네.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이 지금 됐다고 봅니다. 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에 대해서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소환 조사한 게 지난주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 하여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디 다른 제가 방송에 가서 그러면 빨리 또 심우정이 이제 영장을 치겠느냐 하길래 안 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더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프로들이니까. 예. 네, 심우정이. 그 다음에 심우정이 다음으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들이 붙을 거다.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그러니까 더 신중하게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박성재까지 완전히 이제 단단하게 증거가 차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건 서둘러올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가야 된다.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박성재 장관 어제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조사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는 이제 구속 요건에 찰 정도로 그러면 심우정이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근데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한 화수 정도의 영장 청구서 접수 라고 나오지 않겠나. 주말에 열심히 써서. 심우정? 둘 다. 박성재를? 박성재까지. 아, 둘 다 같이 청구할 네, 거다? 같이 아마 청구해. 네. 다음 주에. 네, 네. 둘이는 거의 뭐 그냥 붙어 있는 공범 비슷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거의 범죄 사실도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있을 보십니까? 것이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할 거고 예. 발부 가능성은 이 상대방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하면은 여유를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 방에 잡아야 된다. 한꺼번에 네. 일타 쌍피로 그렇습니다. 예. 발부는 뭐 100%죠. 발부는 100%다. 예, 예. 어떤 판사도 발부할 겁니다. 왜? 이건 검찰 폐지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도 예. 통과가 이제 되는 거고 검찰은 죽더라도 판사는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넣어줘야 아. 판사가 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뭐 약간 요건이 약간 이렇게 부족해 보여도 발부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의대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어제 박성재가 1층으로 특검이 오라고 그랬는데 지하 2층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네, 네. 본인이 서울 고검장 했죠. 그렇죠. 거기를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잘 안다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국가 보안 시설에. 또 누가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줘야 돼요. 그럼 누가 열어줬다면 내통자가 있다는 얘기네? 그게 참 보도 나온 게 혹시 없습니까? 후속 보도가 내통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 안 나오는데 또 뭐 그쪽에 무슨 변명이 제가 어느 뭐 보도에 얼핏 보니까 뭐 그 지하 들어가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에 어느 기자가 열어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고. 기자가 열어준 건 아니고 기자가 그 지하 2층으로 온 것을 포착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촬영하는 기자는 없었고 아마 볼펜 네. 기자였나 봐요. 네. 그 물어보니까 그 전해지기로는 반말로 내가 왜 당신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따졌대요. 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뭐 말을 이렇게 순하게 하던데 그래도 그 성질 못 버리고 저 조명이 이렇게 비치니까 막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청사가 이제 차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가 그 청사 정문을 통과하려면은 그 경비실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경비실에서는 이제 전산으로 안에 이제 검사실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누구, 피의자 누구가 들어오니까 통과시키라 하는 게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쪽에서 입력을 했건 고검 그 청사 쪽에 누군가가 입력을 했건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지. 그렇겠죠. 그건 100%죠. 예.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근데 그거는 저 법 위반 아닙니까? 100% 직권남용이죠. 되죠. 불법이죠. 직권남용이죠. 네,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어느 기자한테 이제 걸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기자한테 이거를 이제 브리핑을 했다. 이런 일이 확인이 되어서 조사 중이다. 네. 안 그랬으면 덮었겠지. 자, 그런데 이제 박성재 시무정 구속영장 발부 100%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가 독방이 다 차가지고 지난번에 권성동이부터 홍거방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자들 또 홍거방 들어갈 가능성이 높나요? 뭐 다른 동부라든가 이런데 독방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홍거방 보내는 거 어때요? 홍거방으로 하는 게 또 그게 또 원칙에 맞죠. 예. 원칙대로 좀 합시다. 저도 제발 좀. 예. 예. 그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자들은 특히 홍거방 들어가면 이 검사들에 대한 진짜 원한이 있는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하여튼 정말 이런 자들이 했던 거 보면 참 그동안에 나라가 안 망한 게 참 하나의 가오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제가 그 같은 법조계인데 제가 정말 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언론에 알려진 거는 사실은 1%도 안 돼요. 진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는 정말로 목불인경이죠. 근데 정말 판사 검사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많이 망쳐왔는가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만 최근에 초코파이 1,000원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일단 그게 어떻게 기소가 되는가도 맞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 그게 문제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카스타든가 그거 하나 먹었다는데 그걸 파출소도 안 갈 사건을 그렇죠. 기소까지 붙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뭐 고소를 한 그 업체 사장도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예. 그거는 기소를 했다는 건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소할 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무죄예요. 무죄. 그분이 배가 고파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뭐 초코파이가 400원짜리고 예. 뭐 카스터드가 뭐 600원인가 해서 1,000원 정도나 하는 건데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요새 1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원짜리를 들고 갔다. 그게 처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 것이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금전적 가치로서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예 무죄예요. 무죄. 법리적으로 예. 처벌 가치가 없다. 사회적으로. 그 죄 자체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네. 처벌을 할 가치도 없고 네. 이걸 통해서 얻을 만한 실익도 없으므로 사회적 어떤 그런 공익도 예.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책임을 물을 이게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네. 책임을 물을 가치가 없는 거다. 예. 이러면 무죄예요. 법리적으로 첫째. 그거는 그래서 무죄로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사과하고 뭔가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하면 되는 거 1,000원 주면 되는 거지. 예. 두 번째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야 돼요. 또 만약에 이게 그냥 억지로 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기소유예로 끝을 내야지. 이게 무슨 장발장 사건 비슷하잖아요. 예. 180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하느냐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죠. 세 번째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이 1심 판사는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 핑계가 전부 고소인이 처벌을 원한다? 그러면 고소인을 불러가지고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조정이 되고 이런 게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검사, 판사, 공무원이 할 일이지 고소인이 처벌해달라 한다고 처벌할게.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는 보도 보면 고소인 쪽 그 회사는 지금 이거 드신 그 노동자가 그 노조 가입자다 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것 때문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보고 검사한테도 검사님 이걸 굳이 이걸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 사건을. 예. 그러면 이런 걸 공소 취소하는 거거든요. 예. 예. 가치가 없다 이건 돌려보내든가.
예. 아니면 검사가 이제 법정까지 갔으면 그냥 무죄 구형을 때리든가, 예. 판사가 그냥 무죄 판결을 때리든가, 정 아니면은 뭐 선고유예를 때리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판사 검사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권력을 남용하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전주 지검장이, 예? 지금 이제 항소심 올라와서 항소심은 공소 취소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시민 뭐 무슨 배심원 위원회를 만든다는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죄 구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참, 아까 윤석열이 물어보았는데, 그, 보석 신문 내일 하잖아요. 네네. 보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500% 기각이죠. 500%? 그거 받아주면 아마 법원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희대부터 나가야 돼. 안 그러면 국민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 이제는 터질 거예요. 예, 이 법원에 대한. 이건 판사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예. 왜 그러면 윤석열이는 자꾸 사법부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거죠? 조희대가 지편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및 그 변호인 쪽에서는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대도하는 날짜 시간이다 뭐 했던 것도 기적적인 게 일어났잖아요. 또 이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거죠. 조희대랑 윤석열 간에도 이미 이제 거래가 끝났지 않았겠어요? 네, 손절됐죠, 뭐. 그렇죠. 네, 조희대는 뭐하러 서로 살아야지. 그렇죠. 네. 네, 조희대가 살아야지. 윤석열이는 어차피 죽었고. 요즘에 이병철 TV 사이다가 인기가 좋은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한덕수하고 조희대 만났다 이런 중요한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올 법한데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 만났다라고 지금 뭔가 주장되는 그 4월 7일 월요일은 너무나 그 한덕수 그때는 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첫 출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가 워낙 많았을 거고, 그 저는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하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은 안 나오던데. 저는 이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 특정한 날짜는 아닐 거고, 네, 날짜는 평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말에 네. 은밀히 뭐 등산 명목으로 해서 만났든지 만났을 거고, 조희대도 안 만났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뭐뭐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가서 뭐 이야기하면 다 들통나겠지만 만나긴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는. 이제 그거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휴대폰 뭐 기지국 이런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제 생각. 그럼 한날 한시에 같은 기지고에 있었다는 것이 딱 나오면은 그 만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수사 얘기를 하는 거고 진실을 밝힐 방법은 수사거든요. 수사죠. 그런데 내란 특검은 수사 대상이 내란 특검법상 아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희대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내란 특검 쪽에서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말이 그렇지 뭐 지금 저거들 뭐 저 조희대 대법원장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국민들이 뒤에 있는. 네, 국민들 편에 서면 되는 거지.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한 것 많이 여쭤봤고 한 가지만 좀 다른 거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안보리를 이렇게 주재하니까 영 기분이 그렇죠. 그 묘하더라고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안보리 하면은 강대국 막 진짜.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안보리를 이렇게 주재했다는 게 얼마나 참 놀랍고 또 타이밍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트럼프는 뭐 관세 폭탄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중국에서는 전성절 엄청난 또 행사들이 있었고 또 김정은이도 그런 국제 정치도 그렇고 이제 국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중요 시점에 그런데 지금 이제 안보리가 이제 상임 이사국이 이제 5개가 있고 이제 비상임 이사국 10개가 있는데 우리는 비상임 이사국으로 의장이다 이제 이런 거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인터뷰 맞습니다. 통해 가지고 자주국방 얘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두고 이제 또 국힘당에서는 뭐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는 거나 예. 일단 자주국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외국 군대 굴종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예. 그 매년 이제 군사력 평가하는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5, 6, 7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위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뽕을 해도 되는, 아니 5위라는 거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인도는 14억 인구니까 빼고 뭐 소련, 러시아는 워낙 막강하니까 그 다음이거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보다 우리가 군사력이 더 셉니다, 사실상. 네. 군사비 쓰는 것도 많이 쓰고. 자, 그런데 이 정도인데 외국 군대 하는 거는 굴종적 자세다.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 저는 이게 단지 어떤 외교 어떤 군사라는 차원에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때린 3,500억 불이라는 이 엄청난 또 이 문제, 경제 전쟁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반격으로 이 카드를 종합적으로 저는 발언을 하셨다. 특히 유엔 가기 전에 로이터하고 세계적인 그 BBC 방송에 대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발언을 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그 게임 이론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예. 경제학에서 유명한 이론이 차선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최선책이 안 되면 예. 우리가 차선을 찾잖아요. 그런데 차선을 어떤 정책 패키지를 선택해야 그게 가장 좋은 거냐. 이게 입증이 돼 있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3,500억 불, 그건 안 돼, 우리는. 근데 지금 자동차 관세나 이런 건 좀 워낙 중요하고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느냐? 그게 차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패키지에서 우리의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안을 내는 것을 만들어내야 이게 차선이 되는 거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자주국방, 그리고 이 비핵화가 아니라 현재 북한의 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 워딩도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자주국방 이런 거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비핵화라는 미국이 추구하는 그 절대 원칙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 그 인정하면, 핵 보유국을 인정하면,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우리한테 협박한다고 주한미군도 우리가 뺄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또 거기 연장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또 엊그저께 그 언론 보도 보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그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 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며칠 전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 중국은 부장이 장관이죠. 왕이 그 뭐 관록에 외교부 중국 장관하고 또 나눈 그 성명 내용도 굉장히 미국한테는 굉장히 경고성 내용이 많잖아요. 예. 시진핑도 그렇고 일방적인, 미국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만은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히 맞서서 저항해야 된다. 또 이것을 없애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전략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치밀하다. 예, 그래서 좀 앞으로 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및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 지금 대응 전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림이 좀 더 정리가 되네요. 예. 북날라 뽕따님께서 방금 속보를 하나 전해주셨네요. 내일 윤석열 사건 첫 공판 보석신문 중계 허용했습니다. 오, 역시 법원이 예. 압박을 당하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승리네.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첫 공판 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 여러분 저희가 내일 그 중계하는 그 현장 모습 좀 일찍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TV의 승리입니다. 네. 예, 백대현 부장판사, 우리 백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요. 네. 아까 질문도 그런 취지로 하셨고.
보수형님 TV님이 이런 질문 주셨는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 일반 공무원하고 대법관 정년이 다른가요? 헌법 위반 아닌가요? 대법관은 공무원 아닙니까? 대법관 정년이 헌법에 정해져 있죠. 헌법에 제일 네, 70세. 네. 이거 개헌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면 언제나 시원하고 정말 사이다. 아까 어떤 분이 재밌는 글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왕오이님 이병철 변호사님 TV 구독 완료. 네, 감사합니다. 사이다, 콜라, 박하사탕, 사과 식초, 새콤달콤, 시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에 또 뵈야죠. 너무 좋은 그 빅뉴스를 예. 마무리에 듣게 돼서 너무 그러니까요. 좋네요. 예. 네. 저는요, 딱 이 속보 보는 순간, 아이고, 윤석열 지가 지발등 찍었구나. 그렇죠. 보석, 그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건데, 행여나 보석신문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왔다가,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거, 완전히 내일 재판 받는 걸, 쫙! 이렇게 보여줄까지, 끝까지. 어리석은 거죠. 참. 완전 직교에 지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2월 3일 이 새끼 비상시험도 또 갑자기 또 보석나 그러면 시장 안 안 나갈 할래. 거야, 이러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재판 중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의 생양아치 같은 놈. 또 법원이 머리를 숙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너무 뭐라고 그러면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점잖게. 내일 혹시 보석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나오겠죠? 네. 예. 아이고 참. 예. 사람이 저는 윤석열 생각할 때마다 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 이런 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안 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참 그럴 수가 있어요. 아휴.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지요. 감사합니다. 예,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시대예언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형번호는 옛날 전두환 노태우 재판 받을 때 수의 입고 여기 딱 뭐 3일 이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죄수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걸 찾을 수도 있는. 윤석열은 이거 안 달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형번호 자체를 아예 부착을 안 했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조차 안 했다고 그냥 양복 입고 나왔거든요. 정권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안가에서 회동했던 사인들 이상민 이미 구속돼 있죠. 그리고 박성재, 이완규 법제처장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적은 없다. 어떻게 자신의 말 기술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어제 김건희가 재판에 출석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면상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마스크 쓰고 안경으로 차관 가릴 것은 최대한 가린 것 같고, 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재판 시작 전에 촬영을
더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특검법이 새로 개정이 됐으니까요. 재판 내용도 중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제 김건희 재판장 나오는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럼 2025 고합 1223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죠. 이 정도로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이랑 김성환 평론가님은 재판정 가보신 적 없죠? 뭐 아니, 취재 가- 때문에는 가본 적은 있죠. 아니 가봤죠. 재판도 직접 받아보게 됐죠. 저는. 재판도 받아봤어요? 그러셨구나. 뭘로? 증인 채택이 돼가지고 증인석에도 서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평소 재판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실 거니까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감사합니다. 김건희 어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던데 네. 마스크 써도 됩니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 당시에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닌데 지금은 또 원하는 경우는 착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자체가 뭐 신원 확인이나 아니면은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그 피고인의 표정 확인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재판장이 마스크를 내려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인정신문도 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장이 뭐 특별히 마스크를 벗으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워낙 김건희가 많이 뜯어 고쳤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제대로 저기도 못하고 네. 막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낯짝을 좀 다 보고 싶었는데 마스크도 되게 큰 걸 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보고 그리고 원래 그 인정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주소는 어떻게 되냐, 직업은 네. 뭐냐, 뭐 무직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출석한 피고인이 그 피고인이 맞는가 네.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마스크 벗어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이 인정신문 할 때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뭐 그 이제 촬영이 나간 다음에 인정신문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마스크를 벗게 했다라는 보도가 없는 걸 봐서는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모자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자 착용은 뭐 이 마스크 자체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허용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모자 착용은 일단 그거는 뭐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GWBASICX 아이고 복잡해라. 이분은 재판장에 가보셨나 봐요.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마스크 잠시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네네. 인정신문을 할 때 본인 어제 그거 안 확인을 했죠? 위해서 어제는 그렇게 확인을 한 절차를 보도하지 않은 걸 보면은 예, 카메라가 나간 뒤에 인정신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이게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저혈압 증세로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찼다. 네. 근데 그게 뭐 병 때문이라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그러니까 내 병이 더 악화될 걸 우려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호흡기 뭐 질환을 전파한다거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모르겠는데 저혈당 증세는 계속 가지고 있는 지병인 거고 그것 때문에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거는 되게 구차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뭐 어제 그 출석하는 모습 이렇게 촬영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위원한테 하도 당해서 그런지 우인성 부장판사 네. 인상을 보니까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좀 믿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예, 그거 예.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 뭐 횟수까지도 얘기한 걸로 봤고요.
근데 저는 어제 전직 대통령 부인 배우자로서 법정에 선 첫 사례, 그래서 촬영이 허용된,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는다 이랬는데, 의외로 한쪽에서는요, 일반 방청객 36자리 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썰렁했다는 거잖아요. 취재진이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로 일반인들은 관심이 덜했다. 그게 서로 이렇게 좀 상충되는 장면이어서, 이제 앞으로 김건희 재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 막 혀를 차게 만드는 거, 아니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런 짓이나 결국 하고 있었어? 이런 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 이외에는 결국 그냥 덤덤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앞으로 김건희 재판을 진행하게 될 우인성 재판장,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보도록 할까요?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은 비공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권력의 운영을 막아 피고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헌법 제7조 4만 공개 재판을 피고인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인은 유죄로 추정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유죄 추정의 수단으로 변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널리 앉아져 있는 고민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배한다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 등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우인성 부장판사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예. 29기, 연수원 29기라서, 지금 이문정 검사님 동부지검장이 30기로 알고 있고, 박은정 박은정 국회의원께서 29기, 28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재판하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이렇게 쭉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판사의 모습, 거기에 좀 가깝다, 그런 생각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판사들 사이에서 주기현 판사에 대한 평판이 저는 그렇게 좋을 거라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그러더라고요. 않아요. 네, 원래 아주 특이한 놈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지켜보면서 자기들도 아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공개도 하지 않아 윤석열한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구속 취소까지 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됐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그냥 느그적 속도를 그냥 늦추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이 볼 때 내란 사건 이거는 또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매우 중하다.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원래는 증인신문하면 반대신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한 20명대 후반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반대신문을 나중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신문 절차를 끝낸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판사가 뭔가 의지를 갖고 이번에는 재판을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속도부터 달라진 것 같고, 우리가 뭐뭇 같이 생겼다, 뭐뭇답게 생겼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은 누가 봐도 저널리스트 같이 생겼잖아요. 칭찬주세요. 너 기자 같이 생겼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저는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입니다. 당신이 기자야? 조폭같이 생겼는데 뭐 이런. 근데 판사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검사 판사스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왠지 검사에 비해서 판사는 더 신중하고 좀 절제돼 있고 뭐 이런 느낌을 갖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마 이거 차별금지법에 문제점은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나 좋은 뜻에서의 얘기이신 걸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판사라는 게 중립, 객관성 뭐 이런 거잖아요. 공정.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 부장판사의 이미지가 신뢰를 주는구나라는 식의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였고요. 저는 어제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그거 하나로 공개 재판에 효과를 거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어제 출석하면서 이 가슴 위쪽에 수용 번호를 차고 왔지요. 그거 좀
우리가 그 전에 눈에 익은 수용 번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 혹시 수용 번호 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저기가 뭐 전자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수용 번호는 옛날 전두환 노태우 재판 받을 때 수의 입고 여기에 딱 뭐 3124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물론 이제 죄수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걸 찼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신유진 변호사님, 평소에도 저걸 차고 있나요? 사실 뭐 구속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까지 사복을 입으려면 또 별도로 이제 수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속 피고인들이 뭐 재판을 받을 때 또 이제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사복을 입는 경우가 드문데,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자신이 뭐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복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인권 차원에서. 근데 저게 그거 같이 보였어요. 저는 요즘에 그 큰 의류 매장에 네, 이렇게 태그. 붙어 있는 네. 태그. 네. 그 그냥 달고 나가면 삐삐삐삐 소리 나고. 네. 저기에 그런 정보 담겨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던데. 그렇게 좀 생긴 모양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옷에 탈부착 가능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 안에 아무래도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 보이는 좀 형태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게 보였거든요. 네. 윤석열은 이거 안 달았거든요. 배지도 안 윤석열이요? 달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용 번호 자체를 아예 부착을 안 했었어요. 윤석열이가 재판에 지난번에 나왔을 예, 나왔을 때. 그래도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조차 안 했다고 그냥 양복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정권도 바뀌고 법무부 장관도 바뀌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내일 나온다고 그러죠. 네네. 내일은 이제 보석 신문이 있으니까 뭐 그거 받으러 나오는 거지, 뭐 다른 재판의 첫 번째 기일이니까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그 애는 왜 그렇게 입만 열면 막 이렇게 술술술술 거짓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법꾸라지. 아, 정말 아주 역겹고 지저분하고 막 그 애가 뭐 하는 것만 들어.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김건희는 수인복인가요? 미결 수용자 수용복. 예, 수용복. 수영복. 네. 윤석열은 윤석열도 이제 사복을 입고, 사복 입고 나올 수가 있죠. 네. 구속. 지금은 이제 이제, 수를 안 입고 네. 나올 수 있대요. 네. 상복으로. 그리고 미결수는 또 그렇게 할 수 네. 있다라고 하는데, 내일 윤석열 보석신문하고 또 그 재판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특검 요청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존 그 지기현 부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사실 특검이 원하는 거는 전체를 바로 생중계를 하자는 건데, 헌재 당시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사실상 어쨌든 윤석열이 착석해서 출석하는 모습, 뭐 김건희 나온 정도, 이 정도만큼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사실 특검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렇죠. 이제 시행은 한 달쯤 뒤에 되잖아요. 그렇지만 법안이 개정이 됐고 그 정신을 따른다면 공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정치적인 공세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장 회의 이후에 사법부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질타, 조희대 물러나라, 뭐 한덕수하고 조희대하고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하게 되는 등등등등의 여러 여론이 지금 모든 재판부에게 다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압력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다는 거를 판사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뭐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데 라는 식의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특검법의 정신이 그렇다면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을 거다. 판사들도 그렇게 따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만났잖아요. 근데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도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보석 심리를 하는 곳은 그러니까 직위원이 있는 형사 25부가 아니고요. 지금 35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공개해야죠. 그래서 한번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거미줄 최종환님 수감 경험 있으신 분이죠. 일반 수용자도 갈아입을 수 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 갈아입어요. 윤석열은 내일 김건희하고 똑같이 번호 다 알고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정환님 많이 회복하고 계시죠? 예, 큰 수술 받으셨는데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박정묵님 구독 좋아요 쿵 눌러주이소. 복이 굴러온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생각난 김에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재판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직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청문회에 직위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조희대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데 어제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서 뭐 이런저런 독립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거 한 거죠. 못 나올 테니까 청문회. 그래 알아라. 그렇죠. 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지난 5월 사실 대선 전에 상황에서 청문회 있었지만 그땐 뭐 그냥 대선 전이니까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부담이 되죠. 그러나 아마 법원행정처장 와서 그 얘기를 마크에서 한 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엮여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 김건희 재판에 윤석열 이렇게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공범 관계지만 같은 공동 피고인으로 묶이지 않은 경우 만약 재판이 분리될 경우는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공범으로 동시에 기소한 게 아니라서 이거 병합하지 않고 간다면은 지금 김건희 재판에 윤석열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예정이죠. 아니 직위원 얘기 잠깐 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위원에 대해서 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제 청문회 때 나올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련돼 있는 건으로 청문회가 요청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법상 이거는 위배가 된다. 관련 사건이고 관련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위원 판사와 관련해서 왜 그거 조사한 거 그 조사한 결과들 안 내놓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법원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수처 사건이 고발돼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법부가 지금 공수처 뒤에 숨어가지고 공수처가 판단하면 그때 이제 직위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든 뭔가 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뭉개고 가겠다는 뜻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렸는데. 호수영님 TV님이 적기에 슈퍼챗 보내셨네요. 직위원 판사 이제는 지겨웁니다. 제발 물러나라 그러셨는데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의장 만나고 또 법사위에서 출석해서 하려면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직위원이 룸사롱 문제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5달 넘었잖아요. 네. 5달 남았죠. 그거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를 해야죠. 법원 행정처장이면.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내란 재판의 재판장이 룸사롱에서 찍힌 사진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위원 재판장이 변명이 뭡니까? 자신은 거기서 사진만 찍었다. 자신은 소주에 삼겹살만 먹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변명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재판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이건 문제가 크다. 이거는 이건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현직 부장 판사도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직위원에 대해서 윤리감사를 공개하라.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직위원 재판장을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법원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결국에는
결자 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사태 책임까지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판사가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판사가 거짓말하면 국민들이 못 믿잖아요. 근데 룸사롱에서 찍힌 사진 공개를 하니까 나는 평소에 소주와 삼겹살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버젓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느 국민이 그 얘기를 믿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사법부에서 윤리감사를 해보니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꾸로 지기현이 그때 가서 술을 먹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못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어중간하게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기현이 해명한 것만로만 봐도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기현을 일단 빼고 다른 판사를 좀 추가로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면 아 재판을 제대로 하려는구나 이렇게 믿지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지금 사법부가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다른 데서는 간섭하면 안 돼. 이게 사법부 독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권분리 얘기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는 거는 우리 방식대로 그냥 우리 알아서 할래. 왜 관여하지 마.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그건 정말 비뚤어진 상권분립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과거 왕권 시대 왕이 제왕적인 모든 권한을 행사할 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다 하나였고 그게 왕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상호 견제 이거일 뿐이지 내 방식대로 내가 알아서 할래. 이거는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하셨습니다만 5개월째 직위원에 대한 결과 저는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거 맞죠. 그러나 사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탄핵 카드거든요. 이 탄핵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 등장을 해서 이제 국민이 아 이거 또 탄핵 뭐 그러면 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그러나 사실 이렇게 문제 있는 판사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탄핵인데요. 그게 지금 쓰여질 수 있을지 그 법과 관련 규정의 위반이라는 거를 명확히 찾아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나 탄핵이라는 카드가 이럴 때 저는 쓰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30일 직위원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천대 법원행정처장한테 어제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느냐. 바로 조희대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곧바로 한덕수가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짜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덕수는 게다가 항상 자신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만 지냈는데 자신이 선거에 출마해서 표를 얻어서 당선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구상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총리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재판이 임박하자 그 파기환송 재판 임박한 4월 30일에 자기는 딱 이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후보가 아예 민주당 후보가 제외되면은 아예 단독 후보가 돼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거는 내가 당선이 되겠구나. 그런 계산 하에 저는 출마를 계획했다. 계획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았을까? 이걸 모르고 그게 시간이 타임라인이 탁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선 최소한 자기들끼리 소통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독수는 그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질질 끄면서 왔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대선 출마한다는 걸 국민들도 상상을 못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대선 출마할 것처럼 막 연기 피워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선거 나오자마자 그냥 대선 출마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었든 아니면 인맥으로 연결되는 뭔가가 얘기 있었든 아니면 진짜 조이다가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언급을 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가 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조희대는 입장문을 밝히고 나서 더 의혹이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만났다, 만난 적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나긴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예.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와의 만남 따로,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이거가 분리돼 있어 지금 국민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 건 관련해서는 뒤에서 그랜드 플랜을 짠 세력이 있다. 왜? 권영세와 권성동이 그 다음에 했던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기억에서 끄집어내 보자고요. 새벽 2시에 공고하고 새벽 3시에 접수. 그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당 이제 대선 후보 신청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그랜드 플래너가 따로 있고 조이대, 한덕수, 권성동, 권영세 이게 다 이어지는, 그렇다면 누구였겠는가? 그건 뭐 짐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민들은 이게 정치적인 공세 아니면 조이대가 탄핵 당해야 되는 사안인지 이거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향님 댓글 소개해드립니다. 룸사롱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판사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사법부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먼저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위원 조사 결과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수양님 댓글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13시간 동안. 들어갈 때 기자들이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특검이 1층으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했던 놈이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았던가 봐요. 서울고검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2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기자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찍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내가 왜 그걸 당신한테 이야기해야 돼?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는 이제 1층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화면 잡히죠. 태도가 사뭇 달라져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 못된 성질은 결국은 못 버리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사전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검찰국에서 고약하네. 지시를 하신 것까지는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조명을 이렇게 이제 비추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저걸 보면서 윤석열이 생각났어요. 저 사람들 볼 수 있게 좀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 지낸 거 그것 때문에 아는 것도 있지만 서울 고검장을 지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개구멍까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바로 직행했던 게 가능했던 거고요. 저는 박성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맞습니다. 안가에서 회동했던 사인들, 그러니까 계엄 전후로 이상민 이미 구속돼 있죠. 그리고 박성재,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뭐 물론 비서관 한 명도 나중에 왔다고 돼 있지만 이완규까지 이들에 대해서는 이건 뭐 사전 모의라는 게 정황상 뭐 저는 확실하다라는 느낌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성재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내란 가담이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박성재 전 장관 따옴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체포와 구금을 대비해서 그 시설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살짝 피해가지고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저 기자가 그러니까 그 뭐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말 기술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혔던 거하고 네. 비슷해요. 예. 말을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 얘기를 한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 수행.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계엄의 밤 때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마친 뒤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실국장회의를 주재를 해서 합수부에서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포하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그렇죠. 얘기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딱 법꾸라지들의 행태 요즘에 이제 참 많이 드러나는데 내가 했던 것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윤석열이 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비난받을 일은 있어도 법에는 안 걸린다. 딱 김상민도 그래요. 김상민은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나 아주 더러운 일 많이 한 놈이에요. 내가 검사로 있으면서 막 이런 정보 다 대통령실에 전달했어요. 야, 검사가 그러면 되냐? 전 추접스러운 놈인데 그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딱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공천을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천에 부탁하려고 뭐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그림 갖다 주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 아예 대개시키도록 했고, 그리고 교정본부에 말씀드렸지만 수용 여러 개 있는지 공간 확보해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듯이 이거는 구속되기가 가장 좋은 스타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